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손에 잡지도 못할 허황된 것을 쫓은 것 같아 후회되기도 하네요. 20대 때는 성공하는 것에 집착했고 30대 때는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며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성공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40대가 되고 나니 이 모든 것이 허황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걸요. 그래서 비슷하던 수준이던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더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렇지 않게 된 것이겠지요. 이런 저에게 한 가지 취미가 있다면 그건 바로 사연 채널에서 사연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일을 파는 것이에요. 인간 같지 않은 못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사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려오곤 합니다. 사연자분들 또한 가슴에 묻어두었던 상처를 꺼내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용기를 내어 사연을 신청하신 사연자분들을 보며 저 또한 용기를 내어 오늘 아무도 몰래 숨겨두었던 상처를 고백하게 되었네요. 사연을 신청한 오늘만큼은 과일 장수가 아닌 사연자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식들은 보통 부모의 영향을 받아 비슷한 직업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저 또한 그랬어요. 과일 장수로 일하던 아버지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트럭을 타고 다니며 전국 각지로 과일을 팔러 다녔거든요. 아버지께서는 돈을 못 버는 날이라도 꼭 아들은 저에게만큼은 따뜻한 국밥을 사주실 만큼 다정하고 가정적인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버지의 다정함과는 별개로 저희 가족은 참 가난하게 살았네요. 아무리 과일을 싼 값에 내놓는다고 해도 트럭 여기저기에 굴러다녀 상태가 좋지 못한 과일이 잘 팔리는 건 가물에 콩이 나듯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기 위해 열심히 부업을 하며 일을 하셨죠. 부잣집에 일손을 돕거나 김장을 하면서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서 고생하시는 것이 모두 자신의 탓이라며 항상 마음 아파하셨어요. 부르튼 어머니의 손을 볼 때면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한 자신의 신세를 후회하거나 아버지를 원망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늘 다정하고 가정에 헌신하는 아버지를 깊이 사랑했거든요. 따뜻하고 정이 많은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마음 깊이 사랑하는 어머니 덕분에 저희 가족은 가난해도 화목할 수 있었는걸요. 하지만 가난은 이러한 소소한 행복을 누릴 기회조차 앗아가 버리더군요. 저희 가족에게서 제일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면서 말이에요. 경찰의 눈을 피해 과일을 팔던 아버지께서 단속을 피하려 무리하게 운전을 하시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그만 그대로 눈을 감고 만 것이었죠. 아무런 예고 없이 들이닥친 아버지의 부재는 저희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 충분했어요. 하지만 인정도 없는 가난은 아버지의 부재를 슬퍼할 겨를도 주지 않았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을 털어 진행한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후 집으로는 수많은 독촉장이 날아왔는데요. 아버지의 빈자리에 제일 슬퍼하던 어머니께서는 그 독촉장들을 보신 후부터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으시더군요. 대신 두 손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기 시작하셨죠. 부잣집의 가정부로 3년 동안 일을 한 어머니께서는 악착같이 돈을 모아 과일 가게를 차리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사고 이후 죽이 되던 밥이 되던 가게를 차려야겠다고 결심을 하셨거든요. 어머니께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실 동안 저 또한 과일 장수로 일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일하다 보니 시간은 훌쩍 흘러 어느새 25이란 나이가 되었고요. 어머니께서는 하루빨리 좋은 처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길 바라셨지만 어머니께서 결혼 이야기를 할 때면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네요. 가난한 데다가 홀어머니까지 모신 남자에게 시집을 올 여자는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평생 박복한 세월을 보낸 것을 불쌍하게 여겨서인지 저에게도 결혼할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상대는 과일 가게 맞은편 작은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는 단골 손님이었죠. 여자는 항상 생글거리는 낯으로 사과를 한 바구니씩 사갔는데요. 눈이 펑펑 내리던 추운 겨울, 여자는 퉁퉁 부은 눈을 하고선 사과를 내달라고 하더군요. 연유를 묻자 결혼을 약속한 남자 쪽 집안에서 여자의 어머니께서 다방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파혼을 요구했다고 말을 했어요.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는 여자의 모습을 보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챙겨주려고 노력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런 연민은 시간이 지나자 사랑이 되었어요. 여자를 만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환경이기에 마음을 밀어내보려 했지만 쉽지가 않았고 결국 여자에게 고백을 한 후 만남을 이어갔고요. 만난 지 3년이 지난 후 결국 저희는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답니다. 결혼한 후 아내에게 참 감사했어요. 아내가 아니었다면 평생 홀로 외롭게 살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저의 생각과는 다른 듯 보였습니다. 장모님이 다방을 운영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아내 또한 반기지 않으셨죠. 어머니께서는 불같은 성정을 지닌 것에 비해 마음은 누구보다 여리고 정이 많으셨기에 같이 얼굴을 맞대고 살다 보면 아내에게도 정을 붙일 거라 생각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이런 기대를 산산이 조각내시고 말았네요. 잘해보려 노력하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면 아내의 안 좋은 점을 찾기 위해 두 눈을 부릅뜨셨으니까요. 어디 결혼까지 한 여자가 해프게 웃음을 흘리고 다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물건 파는 장사꾼 입장에서 손님한테 과일만 내드릴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어머니께서 더 잘 아시면서. 그냥 매번 저희 가게에서 과일 사가시는 게 감사해서 사과 하나 더 넣어드린 것뿐이에요. 아이고, 말이나 못하면 온 동네 남정네들 한 실실 웃음이나 흘리고 다니는 주제에 어디 시애미한테 큰 소리야? 그냥 두면 우리 아들 두고 바람 피울 게 뻔한데 이런 식으로 다른 남자들한테 한눈 팔고 다닐 거면 당장 이혼해라. 멀쩡한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어머니,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드셔도 그렇지. 어떻게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며느리한테 이혼하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참나, 애비도 없이 웃음 팔고 다니는 애미랑 둘이 살았다길래 눈칫밥 몇 번 먹여주면 제 발로 떨어져 나갈 줄 알았는데 너도 참 독하구나. 그러니까 멍청한 척 순진한 척 떨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우리 아들을 깨웠겠지. 좋다. 못 알아먹는 것 같으니 내가 친히 알려주마. 난 더럽게 서방 아닌 남자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먹고 사는 네 애미도 그런 돈으로 먹고 자란 너도 아주 치가 떨리도록 싫다. 우리 아들 생각해서 참으려고 해도 다른 사내들 떼탄 니까지 께 우리 아들이랑 한 이불 덮고 잔다고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져서 살 수가 없어. 남이 건네준 돈으로 먹고 산 건 저희 엄마나 어머니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도 과일 산다는 사람 남자 여자 가려서 파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진 씨가 좋다고 해도 어머니께서 자꾸 이런 식으로 중간에 회방 놓으시고 못 살게 구시면 저도 어쩔 수가 없죠. 이런 식이면 어머니 안 보고 살겠습니다. 남자의 눈 돌아간 것 치고 시애미 대접 제대로 하는 것이 없지. 네가 아주 시애미 얼굴에 먹칠을 제대로 하는구나. 아내 또한 어머니 못지않은 괄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머니와 아내의 사이는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제가 나서서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애미도 버린 매정한 놈이라며 서운해하셨지만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기에 어쩔 수가 없었죠. 그 후 아내는 과일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사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달이 나가는 생활비를 생각하면 맞벌이를 하는 것이 맞았지만 차마 아내에게 맞벌이 하자는 말을 꺼내지는 못하겠더군요. 그동안 마음고생으로 힘들었을 아내를 편히 쉬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한 것이고요. 가게의 문을 열고 과일을 파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에 가게 문을 닫은 밤이면 근처 아파트 단지에 전단지를 돌리며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죠. 어휴, 장사하는 집에는 사람이 잘 들어와야 가게도 번창하고 돈도 잘 버는 건데 장사도 영 시원찮은 게 아무래도 근본도 없는 저 몹쓸 것이 안방을 치고 있어서인 듯 싶구나. 제발 이상한 거로 끼워 맞추지 좀 마세요. 바로 앞에 대형마트 생겨서 그런 걸 왜 집에 있는 험한 사람 탓으로 돌리세요?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요.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그러고 싶지 않아도 자꾸 집사람 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 흉보는 건 그만두세요.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상황이 요 모양 요 꼴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흉을 안 봐? 제발 지마폭에 쌓여있지 말고 현실을 좀 봐라. 니 쳐 들어오고 나서 장사가 잘 되는 날이 있나 없나.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이라고는 똥이나 싸지르는 똥파리뿐이니 좋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지. 어머니께서는 대형마트가 들어와 가게에 장사가 안 되는 것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시더군요. 계속해서 아내를 안 좋게 생각하시는 어머니로 인해 자연스럽게 아내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고요. 처음 몇 번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아내에게 홀려 이상한 수를 쓴다고 나무라셨기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점점 줄어드는 가게 매출로 인해 어머니와 아내의 사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죠. 과일 가게를 살려보기 위해 과일을 반값에 내놓아 보기도 하고 덤으로 다른 과일을 손님들에게 끼워드리기도 했지만 품질이나 가격 모든 면에서 대형마트를 따라갈 수는 없었기에 손님들의 발길은 점점 끊길 수밖에 없었네요. 하락세에 가까운 수입에 얼마 후 10년간 이어오던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요. 가게를 접은 후에는 공사판 막노동 일이며 대리운전 같은 일을 가리지 않고 했지만 임금이 적다 보니 생활비를 하기도 빠듯하더군요. 그러던 중 귀농을 해 농사를 시작했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니 시골에 내려가 농사를 짓는 것이 더 이득이겠더라고요. 아내 또한 시골에 내려가는 것을 승낙했어요.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기에 어머니 또한 수박 농사를 짓는 것을 허락하셨는걸요. 어머니께서도 함께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면 좋았겠지만 무릎이 안 좋으신 어머니께서는 병원으로 가며 치료를 받으셔야 했기에 저희 부부만 시골에 내려가기로 했죠. 서울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시골에 내려갔을 때만 하더라도 아내는 시골에 내려온 것을 후회한다며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끝없이 이어진 밭에서 수박 농사를 지을 자신이 없다면서요. 아내는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 말했지만 이상하게 저는 넓게 펼쳐진 땅을 볼 때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마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라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인지 주민분들은 저희 부부를 도와주기 위해 참 많이 노력하시더군요. 그 덕분에 저는 여기저기 돌뿌리가 널브러졌던 땅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가꿀 수 있었는걸요. 밭을 갈고 인부들을 모아 농사 지을 준비를 하자 아내 또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인지 일손을 도와주고 새참을 챙겨주는 등 도와주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참 고마웠어요. 부족한 형편인 것을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저의 뜻을 믿고 지지해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아내의 내조와 저의 노력 덕분인지 더할 나위 없는 풍년이 찾아오고 수박 농사는 성공하게 되었죠. 농사를 시작한 지 불과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재배한 수박은 지역에서도 품질 좋기로 소문나 부르는 것이 값일 정도로 비싸게 팔렸는데요. 이 덕분에 과일 가게를 운영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었네요. 경제적으로 나아진 후 그동안 고생한 어머니에게도 잘해드리려 노력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필요 없다 말씀을 하셨지만
생애 처음 시설존 아파트에 입주를 하시니 입에 귀가 걸릴 정도로 한박 웃음을 지으시더군요. 더불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후에는 어머니와 아내의 고부 갈등 또한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졌어요. 웃는 낯으로 잘 지내는 어머니와 아내의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뭉클해졌죠. 드디어 한 가족이 된 거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안정이 된 후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희 부부 둘 다 시기가 안 좋아 미뤘을 뿐 아이를 참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세상 일이 모두 마음처럼 되지 않듯이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 문제가 그렇더라고요. 자연 임신에 실패한 뒤 여러 번 시험관 수술을 진행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을 뿐더러 아내의 몸은 날로 쇠약해져만 갔죠. 실패를 거듭해 갈수록 아내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지쳐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아내의 건강을 위해 아이를 포기하기 결심을 했고요. 아이를 포기한 후 저희 부부는 전국 각지의 여행을 다니며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물 좋고 산 좋은 곳을 찾아다녀서인지 아내의 건강은 나날이 좋아져 갔죠.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요. 주위의 몇몇 사람들은 결혼을 한 횟수가 오래될수록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진다고 했지만 저희 부부는 그 반대였습니다. 결혼을 한 지 7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존중했으니까요. 항상 제일 가까운 곳에서 응원해주고 힘을 써주는 아내 덕분에 행복하기만 했고요. 저희 부부는 한 달에 한 번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제주도 여행을 예약하고 얼마 안 돼 아내는 제주도 여행을 미루자고 말을 꺼냈네요. 다리가 다친 장모님의 병간호를 해야 한다면서요. 몸이 불편한 장모님을 두고 여행을 가봤자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게 뻔했기에 바로 제주도 여행을 취소했죠. 그런데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신 후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리에 있던 깁스를 푼 후에도 장모님께서는 도통 저희 집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신다는 것이었죠. 일주일이나 길어도 한 달이면 댁으로 돌아가실 거라 생각했지만 장모님은 그대로 석 달이 지나도록 저희 집에 눌러 앉아 생활하셨어요. 물론 장모님께서 조용히 요양하실 목적으로 오셨다면 상관이 없었지만 장모님께서 도리어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 밤이고 낮이고 술판을 벌이셨죠. 일찍 잠자리에 들고 꼭두 새벽에 일어나 일할 준비를 하는 저에게 이런 장모님의 행동은 치명적이었고요. 차마 장모님에게 대놓고 말할 수가 없어 아내에게 은근히 눈치를 주었는데요. 처음 몇 번은 사과하며 중재를 하려던 아내조차 시간이 지나자 미안한 신용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당신 참 너무하다. 우리 엄마가 평생 집에 있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깟 술상 버리는 게 뭐가 어떻다고 자꾸 눈치를 줘? 처음에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것처럼 굴더니 이제 결혼한 지 수십 년도 더 지났다 이거야?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내가 뭘 어쨌다고. 그게 아니면 갑자기 우리 엄마 내쫓으려는 이유가 뭔데? 이런 대우받을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결혼도 안 하는 건데. 당신 솔직히 말해봐. 겉으로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 우리 엄마 직업 이해한다.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어머니랑 똑같이 다방 차린 우리 엄마 욕하면서 다 늙어서 웃음이나 실실 파는 여팻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라고 잡았대도 당신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우리 엄마 무시한다고.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언제 장모님을 무시했다고 그래? 당신이야말로 장모님 생각하는 거 반만이라도 나한테 써봐. 나 수박 농사 시작한 후로 길어야 하루에 5시간 자면서 버텨 돈 벌어야 하니까. 그 돈으로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고 호강시켜주면서 살게 해주려고. 이장님도 그러시더라? 자식도 없는데 마누라 고생 안 시키겠다고. 새참도 알아서 해결하고 일도 소처럼 하는 건 이 동네에서 나밖에 없다고. 어떻게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걸 제일 옆에 있는 당신이 몰라? 내가 뭐 대단한 걸 바란 것도 아니고 잠이라도 편하게 자려고 장모님 술자리 갖는 것 좀 줄여달라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그러지 말아야지 100번, 1000번 다짐을 했지만 자꾸만 장모님을 감싸는 아내를 보니 어쩔 수 없이 언성을 높이게 되더라고요. 높아진 목소리가 들렸는지 거실에서 친구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던 장모님께서는 안방으로 건너오셨습니다. 솔직히 전후 사정을 다 알게 된다면 장모님께서도 당연히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실 거라 생각했는데요. 장모님께서는 오히려 입속을 이죽거리며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시더군요.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속이 좁아서야 어디에다 써먹으라는지. 손가락 하나 안 들어갈 것처럼 좁아 터진 속 가진 자네랑 산 우리 딸 세월이 아까울 지경이네. 집에 마누라가 이쁘면 처가댁에 말뚝을 박는다고 하던데. 장모가 술상 몇 번 버렸다고 마누라를 휘어잡을 정도면 자네 그동안 우리 딸을 얼마나 발 아래로 봤다는 건가? 내가 속이 터져서 할 말이 없네. 우리 딸이 어디가 어때서 자네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천대까지 받으면서 살아야 하나 이 말이야. 어디 우리 딸 아니었으면 나무 토막처럼 고지식한 자네가 결혼이나 했을 줄 아나? 내가 거기 기가 쳐서 말이 안 나오네. 됐어 엄마 그만해. 어차피 어머니랑 똑같이 귓구멍이 막혀서 말해줘도 몰라. 다른 집이었으면 머리에 나사 하나 빠진 것 마냥 헬렐레 하는 사위 진작 내치고 새로 들였을 걸세. 참나 기가 막혀서 장모가 떡하니 앞에 있는데도 내쫓으려고 눈이 벌걸 정도면 뒤에서는 얼마나 흉을 봤을는지. 누가 보면 아주 대단한 벼슬자리에라도 나간 줄 알겠다. 고작 이런 총구석에서 소똥 묻혀가며 농사가 짓는 주제에 원선이 넌 시댁가거든 네 시모 안방이나 들어가 봐라. 혹시 아니? 대단하신 농사꾼 사위께서 하도 처가댁 흉을 봐서 안방에 계신 시모께서 부적이라도 썼을지. 제 딴에는 아내를 위해 개인의 생활까지 포기하며 노력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참 허탈하더군요. 지금까지 저 혼자만 아내를 위해 노력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장모님의 태도를 보니 확신이 섰죠. 그동안 아내는 저를 존중하고 사랑한 것이 아닌 자신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사랑한 척 한 것이라는 것을요. 아내라도 저의 편이었다면 마음이 이렇게까지 상할 일은 없었겠지만 정작 중요한 아내마저 장모님과 한 통속이라 생각하니 도저히 힘을 낼 수가 없었는걸요. 아내에 대한 믿음은 파도가 휩쓸고 간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그 후에는 아무리 장모님이 큰 소리로 떠들며 사람들과 술잔을 부딪혀도 신경조차 쓰이지 않았네요. 신경조차 쓰지 않자 장모님은 물 만난 고기처럼 날뛰며 더 많은 사람을 집으로 불러 술판을 벌였고요. 그런데 장모님이 활기를 칠 동안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죠. 감기 기운으로 몸이 좋지 않아 평소보다 일찍 귀가를 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장모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왁자지껄하게 떠들며 술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거하게 취한 장모님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저에게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이젠 하다하다 우리 딸을 굶겨 죽일 작정이라도 한 겐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해가 벌겋했던데 낮에 집에 발을 들일 수가 있어? 봐줄 만한 건 돈밖에 없었는데 이제 돈까지 안 벌어오겠다고 하면 뭐하러 우리 딸을 데리고 살겠다는 건가? 에라이, 마누라 굶기는 이 천하의 나쁜 놈. 장모님께서는 막말을 한 것도 모자라 상에 있던 숟가락으로 제 머리를 내려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머리를 때린 도구가 숟가락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멍하니 장모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픈 것보다도 먹던 숟가락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것에서 오는 충격이 더 컸거든요. 다른 것도 아닌 숟가락으로 사람 머리를 때리다뇨. 울분으로 몸을 떠는 찰나 머리채가 잡힌 장모님께서는 곧바로 바닥에 내팽겨쳐졌습니다. 장모님을 응징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였죠. 어디 감히 그 더러운 숟가락을 올려? 다른 남자가 내다 버린 헌시짝 같은 걸 며느리라고 귀히 여겨줬더니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어머니, 제발 진정부터 하세요. 귀한 내 아들이 더러운 손가락으로 머리통을 맞았는데
진정은 무슨. 그 주둥이로 친정이란 말을 꺼내기 전에 우리 아들 머리통 때린 네 엄마부터 말렸어야지. 시애미한테 바락바락 대들던 상황은 다 어디에 두고 제 남편을 맞는 꼴을 그냥 보고만 있어?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죠. 저희 엄마가 괜히 그랬겠어요? 그래, 지금 보니 그 잘난 혓바닥은 시애미 성질 돋을 때만 쓰는 모양이구나. 딸년 잘못 키운 벌은 애미가 받아야지. 아이고, 노망난 할망구가 사람 졌네. 아내의 말에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어머니께서는 바로 바닥에 쓰러진 장모님의 멱살을 들어 올리시더군요. 한 번만 더 내 아들 괴롭혔다가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 옆에 내야. 알았어? 어머니의 기세에 눌렸는지 장모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는 저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길로 장모님께서는 쫓겨나다시피 저희 집을 나가셨죠. 장모님이 집을 나간 후 아내는 한동안 저와 말 한마디 섞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아무리 장모님이 잘못을 했다고 해도 어머니의 행동이 과했기에 말을 붙이며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입을 꾹 다물고 방으로 들어갔네요. 이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큰 앙심을 품고 있는지 말이에요. 외식을 하거나 아내가 좋아하는 명품 가방을 사다 주며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보았지만 한 번 다친 아내의 마음을 열기 쉽지 않더군요. 화가 단단히 난 아내에게 어머니의 생일을 맞아 같이 서울에 올라가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고요. 오해하실까 변명을 둘러댔지만 어머니께서는 눈치를 챘는지 혀를 차셨죠. 이렇게 속을 썩일 줄 알았다면 그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는 건데. 네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 알았으면 평생 원망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결혼을 막는 건데 이 어미 생각이 너무 짧았구나. 아휴, 좋은 부모 밑에 컸으면 너도 좋은 배필 만나 토끼 같은 자식 낳고 잘 살았을 텐데 못난 어미 만나 너만 고생이야.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훔치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행동이 과했다고는 하나 모든 것이 자식인 저를 위한 일인 거잖아요. 어머니의 생일을 지낸 후 다시 힘을 내기로 결심을 했어요. 아무리 힘들다고는 해도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 희망이던 수박 농사마저 처참하게 무너지며 저는 그대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네요.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수박 농사가 쫄딱 망해버린 것이죠. 멈출 기미가 없이 쏟아지는 폭우를 맞고 자란 수박은 당도는 물론 품질까지도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상품 가치가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어떻게든 재기하기 위해 팔방으로 뛰어다녔지만 한 번 망한 농사를 다시 되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대출까지 끌었으며 버텨보려 했지만 모든 것은 물거품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결국 저는 잔뜩 늘어난 빚만 가지고 수박 농사를 포기해야 했고요.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난 후 아내는 툭하면 돈 이야기를 걸고 넘어지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다른 농사꾼들의 밭일을 도우며 어떻게든 아내만큼은 편히 살게 해주려 애를 썼지만 아내의 눈에 그런 정성은 보이지 않는 듯 싶었죠. 그러다 보니 고된 일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게 되더군요. 그리고 거하게 취한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정작 전화를 받은 것은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아이고 우진아,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네 엄마가 쓰러졌어. 이놈아, 당장 서울로 올라와라. 근데 어머니가 쓰러지시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어디 다치시기라도 했다는 말씀이세요? 조금 다쳤으면 네 엄마가 전화를 받았겠지. 네 엄마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한다니까 당장 달려와라. 큰 수술 앞뒀는데 아들 녀석이 엄마 옆에 있어줘야지. 전화를 끊자마자 어떻게 택시를 잡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급하게 택시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수술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요. 병원에 도착한 후 곧장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자 어머니께서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고 하더군요. 하염없이 수술실 앞을 기다리자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의사가 말하길 쓰러진 후 바로 병원으로 온 덕분에 후유증이 없을 거라 말했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질 않더군요. 어머니가 쓰러진 것이 모두 그동안 무심했던 스스로 때문에 일어난 일 같았거든요. 수술이 끝난 후 어머니께서 혼자서 거동을 할 수 없으셨기에 집으로 모시려고 했는데요. 사정을 말하자 아내는 기가 차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며 어머니를 본가로 모시는 것을 절대 반대했는걸요.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었어?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사돈 머리채를 잡는 시모가 세상에 천재 어디 있어? 우리 엄마 머리채 잡을 정도였으면 이런 상황에서 혼자 살 각오 정도는 하고 덤벼드신 거 아니겠어? 난 죽어도 어머니 못 모시겠으니까 정 어머니를 모시고 싶거든 당신이 어머니 집 들어가서 병시종을 들던 요양병원을 가든 알아서 해. 차라리 못된 며느리 하면 됐지. 늙고 병든 어머니 수발 들으면서 착한 며느리 칭호받고 싶지는 않아. 알았어. 당신 뜻이 그렇다면 내가 서울에서 어머니 모시고 있을게. 당신이 한 말 톡톡히 지켜. 나중에 가서 불쌍한 우리 엄마 운운하면서 합가하자고 하지 말고. 아내의 반대에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빈 시간에는 어머니의 친구분께서 집으로 와주셨기에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었죠. 다행히도 어머니의 상태는 나날이 좋아졌어요. 초기에 수술을 한 것과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은 것이 컸죠. 어머니께서 상태가 나날이 좋아져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몸이 회복되었을 때쯤 시골집을 팔아 빚을 청산할 생각이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극구 사양을 하시며 자신의 낡은 빌라를 팔아 빚을 갚는 데 보탬을 해주셨네요. 자신은 반지하에 가도 상관이 없다면서요. 희생만 하고 살았던 어머니였기에 참 가슴이 먹먹하더군요. 아무리 어머니라 할지라도 개인의 인생이 있을 텐데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인생을 살기보다 자식을 위해 사셨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를 설득해보기로 마음먹었고요. 합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와 어머니의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내가 한 말 잊었어? 다시는 어머니랑 얼굴 맞대고 싶지 않다니까? 내가 왜 우리 엄마 머리채까지 잡은 당신 엄마랑 부딪히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말했지. 저 말하는 꼬락서니 좀 봐라. 아주 지혜미를 쏙 빼닮았구나. 아무리 핏줄은 닮은다지만 아주 못된 것만 쏙 빼닮았어. 어디 그 못된 피는 대대로 물려주기라도 한다던? 어머니가 하실 말씀은 아니죠. 위아래도 없이 사돈 머리채도 잡으시는 분이 못된 피를 운운하다뇨. 제가 나쁜 피를 물려받았으면 어머님 아들은 어머님한테 줄줄이 망하는 피만 물려받았겠네요. 이 사람 매번 한 일마다 망하는 걸 보면 그래, 네가 언젠가는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아들 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지니까 드디어 네가 기어코 본성을 드러내는구나. 에라이 못된 년. 네 애미처럼 똑같이 벌 받아봐라.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어머니께서는 이성을 잃고 아내에게 달려들어 또다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뒤이어 어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어머니의 손에는 아내의 머리카락 뭉텅이가 잡혀 있었어요. 자신의 머리가 빠진 것을 본 아내는 기겁하며 짐을 챙겨 현관문으로 나섰고요. 황급히 아내를 붙잡아 보았지만 공포에 질린 아내는 잡는 손길을 뿌리쳤죠. 이거나 당신 못 봤어? 어머니 손에 뽑힌 내 머리카락. 이대로 가다간 어머님이 내 머리채가 아니라 내 머리까지 뽑을 텐데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어머니 대신 사과할게. 우리 이러지 말고 말로 하자. 제발 이러지 마.
차라리 평생 과부로 살면 살았지 더 이상 며느리 쫓아내고 싶어 안달난 치모랑은 못 살아. 붙잡으려 했지만 아내는 이미 집을 나간 후였습니다. 아내와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이혼할 생각은 죽어도 없었기에 아내의 행적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아내 주변 사람들은 입을 맞춘 듯 하나같이 아내의 행방에 대한 귀뜸조차 해주지 않더군요. 장모님은 두말할 것도 없었고요. 내가 왜 자네한테 우리 딸내미 행적을 알려줘야 하나? 아직도 자네 엄마한테 머리채 잡힌 것만 생각하면 내가 하도 억울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냉수를 들이켜내. 그것도 모자라 귀한 내 딸 머리채까지 잡아놓고 뭐?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 정 자네 처가 보고 싶으면 법원이 나오게. 장모님의 말처럼 아내는 얼마 안 가 이혼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아내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아내를 만날 수 없었기에 저는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는걸요. 그리고 제가 아내를 만난 곳은 결국 법원이 되었죠. 확고하게 이혼 생각이 있는 아내와 달리 저는 가정을 지키고자 이혼을 거부했는데요. 아내는 혼인 기간 내내 고부 갈등을 겪은 것과 경제적으로 무능한 저로 인해 겪은 스트레스를 내세우며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더불어 아내는 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힌 것을 주장했기에 이혼은 저에게 점점 더 불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아내와 장모님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첫 번째 재판은 아내와 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채로 끝이 났네요. 그 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두 번째 재판을 준비해야 했어요. 조사 과정 기간만도 4, 5개월이었기에 그동안 어떻게든 아내의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마음과는 달리 아내는 아예 만날 기회조차 주지 않았을 뿐더러 계속 장모님 댁을 찾아가자 장모님께서는 스토킹범으로 신고를 한 것이었죠. 경찰서를 찾아온 어머니께서는 목 놓아 오열하시며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아이고, 이 모자란 놈아. 그 못 쓸 것이 어떻게 했길래 잊질 못하고 이런 몹쓸 짓을 벌여. 네 눈에는 집 나간 처만 보이고 다 늙어서 아들 하나만 보고 사는 애미는 보이지도 않는 거야, 이놈아. 세상에 널린 게 여잔데 이제 그만 잊고 새 출발하자. 좋은 여자는 얼마든지 다시 만날 수 있어. 계속해서 아내를 설득하고 싶었지만 몸과 마음 모두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인해 쇠약해진 어머니를 더 이상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를 통해 부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일말의 희망을 품고 간 자리였지만 아내는 출석조차 하지 않았기에 더 이상 아내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잡고 늘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내에 대한 마음을 덜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를 찾아다니며 바쁜 나날을 보내기 위해 힘을 썼어요. 처음에는 절대로 아내를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 금세 아내에 대한 마음을 덜어낼 수 있더군요. 비록 아주 조금이었지만 그마저도 참 감사했죠. 아내가 덜어진 만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유는 얼마 가지 않았네요. 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평소 핸드폰을 귀찮게 여기시던 어머니께서는 언젠가부터 핸드폰을 분신처럼 가지고 다니며 집착을 하셨어요. 그 모습이 참 이상했죠. 핸드폰에 스치기만 해도 어머니께서는 예민하게 반응하셨는걸요. 이런 어머니의 행동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자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려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핸드폰을 항시 자신의 몸에 핸드폰을 지니고 계셨기에 확인을 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죠. 걱정이 나날이 깊어지던 중 어머니께서는 모른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안방에 문까지 걸어 잠그고 말이에요. 통화가 끝난 후 어머니께서는 급하게 집을 나서셨어요. 저는 조용히 그 뒤를 밟았고요. 자차를 타고 가면 들킬 수도 있기에 허겁지겁 택시를 불러 앞질러 차를 탄 어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한참을 달리고 나니 어머니께서는 고급 주택가가 모인 곳에서 내리셨고 저는 근처에 세워진 차에 몸을 숨기고 어머니를 지켜보았죠. 몇 분이 지났을까? 고급 주택의 문이 열리고 어머니를 괴롭히던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주인공의 얼굴을 확인 후 심장 소리가 빨라지며 입에서는 악소리가 나올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어머니를 괴롭혔던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아내였으니까요. 튀어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손으로 막으며 어머니와 아내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였죠.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아내의 친정 형편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아내의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기에 의문일 수밖에 없었네요. 아내는 전문 대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중소기업의 경리로 일하던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어머니 그 정도 연기로 되겠어요?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아내는 어머니를 하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내 앞에 잔뜩 주눅이 들어있었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당장 뛰쳐나가 연유를 묻고 싶었지만 이대로 나갔다간 덜미를 찾기는커녕 본전도 못 찾을 게 뻔한 거잖아요. 아이고 미안하다. 늙은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어떻게든 잘해볼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몸조리 잘하고 있어라. 어머니가 연기를 이따위로 하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 편히 몸조리 하겠어요? 화병 나서 몸져 눕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계속 이대로 했다간 어머니 좋은 국물도 없을 줄 아세요? 아이고, 제발 이 늙은이 정성을 봐서라도 좀 봐주렴. 너 아니면 나랑 우리 아들은 이대로 망해서 죽을지도 모른다 이거. 멀미를 잡기 위해 참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찬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뛰쳐나가 어머니를 일으키자 아내와 어머니 모두 경악을 하며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다뇨? 보아하니 이미 눈치챈 것 같은데. 좋아.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말해줄게. 나 임신했어. 임신이라고? 아니 그럼 홀몸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안달을 부린 거야? 내가 당신이랑 사이에서 나올 아기를 얼마나 기대했는데 어떻게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머니가 장모님 머리채 잡아서 어머니가 당신을 미워해서 그래서 이혼하자고 한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릎도 안 좋은 어머니를 바닥에 꿀리고 이혼까지 하면서 복수라도 하는 거냐고. 온몸의 피가 머리로 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중대한 일을 숨기고 이혼을 준비하다뇨. 기가 차다 못해 어이가 없어 화조차 나지 않았죠.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아내는 박장대소를 하며 팔짱을 끼웠네요. 내가 정신 나갔냐? 당신같이 돈 떨어진 사람 애를 갖게? 그리고 당신이랑 사이에서 애가 생겼으려면 진작에 생겼겠지. 결혼 생활 8년 동안 낌새조차 안 보였는데 애가 컵라면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생긴다는 게 말이 돼? 하여간 꿈도 야무지다니까. 그럼 뱃속에 있는 애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다른 곳에서 씨라도 받아왔다 이거야? 맞아. 당신이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돈 많은 사람 씨를 받았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아랫사람들 누리며 호사스럽게 살 수 있었으면 진작 그 일을 만나는 건데 나한테 후회되는 게 있다면 그건 헌신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나도 찢어진 신발처럼 구질구질하고 너덜거리게 살 줄 알았으면 당신 같은 인간이랑 결혼하는 일은 죽어도 없었을 거라고. 그래서 구질구질한 나랑 살기 싫어서 다른 남자랑 바람이라도 피웠다 이거야? 그래. 나도 팔자 한번 바꿔보려고 뱃속에 있는 금줄 내세워 욕심 한번 내봤다.
의심이 확신이 서는 순간 비통한 마음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정말 후회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사치만 일삼은 사람을 아내로 둔 것도 그런 아내와 결혼을 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불효자가 되었던 것도 말이에요. 바람을 피운 것만으로도 100번 잘못한 일이었지만 아내는 그것도 모자라 어머니를 괴롭히기까지 했어요. 그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왜 어머니를 괴롭혔는지 묻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는 제가 묻자마자 또 콧방귀를 뀌었네요. 내가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아? 다 지난 과거 가지고 늘어질 만큼 내가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이게 다 당신이 이혼 안 한다고 버텨서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이혼만 제깍제깍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 그러니까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으면 될 일을 이렇게 늘어지게 해서야 원. 기가 막혀서. 그럼 지금까지 이혼하자고 어머니까지 시켜서 이 난리를 피웠다는 거야? 당신이 처지 바꿔서 생각해봐. 이혼만 하면 금동아줄 잡은 애아빠랑 평생을 호요식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시어머니 협박하는 것 따위가 무섭겠어? 아내는 생각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더군요. 자기의 사치를 위해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 채 어머니를 괴롭힌 거잖아요.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어머니를 괴롭힌 아내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지만 아내 앞에 바짝 머리를 조아리는 어머니를 보니 자괴감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 모든 일이 제가 무능한 탓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께서는 뭐가 그리 무서운지 어깨를 심하게 떨고 계셨습니다.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이유를 묻자 어머니께서는 힘겹게 입을 열었고 충격적인 사실에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네요. 농사일이 기울어질 때부터 아내는 파혼했던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외도를 한 것이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아내가 파혼남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어머니께서 두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이었어요. 파혼남은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의 의사였거든요. 불륜을 들킨 후 아내는 뻔뻔하게도 임신한 사실을 고백하며 저와 이혼하는 것을 도우라고 협박을 했고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모이며 퍼즐이 딱딱 맞춰졌습니다. 불륜한 것이 걸리게 된다면 자신의 의지대로 이혼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아이 또한 사실혼 관계인 저의 아이가 되기에 지금까지 이런 모략을 꾸민 것이었죠. 혼란스러워하며 손만 떨고 있자 어머니께서는 자신의 가슴을 때리며 오열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저를 위한 일이었다면서요. 이혼만 해주면 네 앞으로 남아있는 빚더미는 물론 억만금을 주겠다는데 세상에 그 제안 거절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니? 어차피 망가진 인연 그냥 떠나보내주고 앞으로 일만 생각하자 오지나. 복수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잖니. 그동안 어머니께서는 대가로 받게 될 돈을 위해 아내에게 치욕스러운 모욕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연기를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파혼남에게 받은 돈으로 저에게 새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요. 숨어있던 진실을 알아갈수록 저에게 돌아온 것은 허탈함과 후회뿐이었어요. 모든 의욕이 상실하고 나니 더 이상 부득이한 싸움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이혼을 해주게 되었죠. 불행 중 다행이라면 파혼남은 어머니와 저에게 위로금이란 명목으로 억 단위의 돈을 넘겨주었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후 한동안은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둘러본 아내의 SNS에 파혼남과 함께 행복스레 찍은 사진을 올릴 때면 저도 모르는 사이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왔고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평생 아내를 그리워하며 폐인처럼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파혼남이 준 돈으로 다시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다른 장사를 하고 싶었지만 예전부터 보고 배운 것이 과일 장사밖에 없기에 결국 다른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는걸요. 다행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터를 잡아서인지 장사가 잘 되더군요. 그 덕분에 바쁘게 살아 아내를 빨리 잊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아내에 대한 생각을 다 잊어갈 때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대는 다름 아닌 아내였죠. 전화한 이유도 참 과간이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파혼남의 아이가 아닌 것이 밝혀지며 땡전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파혼남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와도 양다리를 걸친 것이죠. 씨도 안 준 엄한 놈한테 전화할 게 아니라 애아빠한테 전화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랬으면 내가 당신한테 전화했겠어? 하룻밤 같이 논 사람이라 주소는커녕 번호도 모르는데 내가 애아빠한테 어떻게 전화를 해? 당신 나랑 애 키우면서 오순도순 잘 살고 싶다고 했잖아. 그 꿈 내가 이뤄줄게. 우리 뱃속에 있는 애 키우면서 같이 살자. 내가 정신 나갔고 바람까지 피운 당신이랑 애를 키우겠어? 당신이란 여자는 목소리만 들어도 징글징글할 정도로 신물이 났는데 내가 왜 다른 집시까지 뵌 당신이랑 다시 합쳐서 살아야 하는데? 당신 소원은 헌신짝 같은 나랑 이혼하는 거였잖아. 난 이미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줬으니까 같이 애 키워줄 애아빠 구하고 싶으면 다른 데서 알아봐. 여보, 야박하게 굴지 마.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게 있다고 해도 같이 지내던 정을 생각해서 걷어줄 수는 있는 거잖아. 구구절절 앓는 소리를 하는 아내를 보니 그동안 왜 아내 같은 여자에게 목을 맸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면서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내에게는 몇 번이나 전화가 왔지만 더 이상 아내의 전화를 받아줄 이유는 없었기에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죠. 오갈 곳이 없자 저에게 집착하는 아내를 보며 집도 과일 가게도 이사를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저는 아내를 완전히 잊고 과일 가게를 운영하며 어머니와 잘 지내는 중이에요. 간간히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오는 걸 보니 아내는 여전히 잘 지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전에 듣기론 아내 아이와 함께 물 새는 반지하에서 산다고 하더군요. 아내 같은 여자를 엄마로 둔 아이가 불쌍하기는 하지만 도와준다면 또다시 아내와 엮일 것이 뻔하기에 모른 척할 수밖에 없는걸요. 사정을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은 아내에 대해 험담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아내와 함께 지냈던 시간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아내와 지낸 시간 덕분에 저는 인생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걸을 수 있었고 더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더불어 항상 곁에 있어주신 어머니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중이에요. 현재 과거의 저처럼 몹쓸 사람으로 힘겨운 일을 겪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복수를 위해서라도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성공해 잘 사는 것, 그것이 제일 큰 복수이니까요. 그럼 시청자분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오늘 사연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사연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0 넘은 할머니입니다. 제게 아주 기막힌 사정이 있어서 사연으로 올리게 되었어요. 제가 전생에 아주 큰 잘못을 했던 건지 제 인생은 누구와 겨룰 수 없을 만큼 지옥 그 자체였는데요. 이제 명이 다 되어가는 마당에도 여태 마음 편히 웃으면서 지내질 못하고 있어요. 속 터지는 이 마음을 여러분께 토로하면 조금이나마 숨통 터질까 싶어서 써봅니다. 저는 하나밖에 없던 외동자식을 사고로 일찍 잃었습니다. 그때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며느리도 잃었는데요. 그 사이 불쌍하게 홀로 살아낸 손녀를 저랑 남편이 키웠어요. 우리 손녀는 부모님이 없다는 것에 불평을 하지 않는 얌전한 아이였습니다. 원래도 말이 없고 학교에 있었던 일이나 사회생활 같은 걸 우리에게 시실콜콜 말하는 살가운 성격이 아니었어요. 이게 아마 부모가 없다는 것에 기가 죽어있던 모습이 아니었나 뒤늦게 생각해 보네요. 그런 손녀의 성격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저랑 남편은 단 한 번도 손녀를 들들 볶은 적이 없어요. 죽은 우리 아들이 좀 과묵한 타입이었거든요. 아마 손녀가 아들 성격을 닮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편은 손녀가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한다고 늘 믿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래도 내 손녀 일이니까 손녀의 일상이 늘 궁금했고 손녀의 삶을 알고 싶었어요. 근데 참았죠. 그거 하나 참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손녀에 대해 그렇게 아는 것은 많이 없었어요. 때문에 저랑 남편은 손녀에게 결혼할 남자가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어느 날 손녀가 결혼할 남자가 있다면서 만난 지 3년이 된 사이라고 했을 때 저도 남편도 많이 놀랐습니다. 얌전할 것만 같은 우리 손녀가 연애도 하는구나 싶어서 기특했다고나 할까요? 또 한편으로는 죽은 내 아들과 며느리가 참 많이 생각났어요. 이렇게 우리 손녀가 커서 결혼하려는 걸 같이 보고 기뻐했어야 하는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녀는 손주 사위에게 이미 청혼을 받았다고 했고 만날 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난 거라서 우리한테도 이맘때쯤 얘기를 하려고 했다 하더라고요. 손녀의 계획에 우리도 있다는 건 그저 고맙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손녀가 야무지게 준비해온 계획을 우리 앞에서 늘어놓을 때 저랑 남편은 그랬구나 하면서 주말에 손주 사위 데려오겠다는 손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어요. 그리고 며칠 안가 손녀는 정말로 손주 사위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데려온 사위는 생각보다 키가 작았고 좀 왜소한 편이었어요. 손녀를 지켜주는 남자라기보다는 친구 같은 남자라고 하는 게 좀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듬직한 느낌은 아니라서 솔직히 첫인상은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첫인상은 첫인상일 뿐이지 않습니까? 사위 말투나 태도는 제가 본 남자들 중에 100점짜리였습니다. 손녀에게 보이는 배려도 그렇고 어른을 대하는 말씨도 그렇고 어디 하나 모난 곳이 없는 총각이었어요. 손주 사위를 보면서 사돈되는 사람들이 아들을 어쩜 이렇게 잘 키우셨나 제가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다니까요. 현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는 약속은 감히 못 드리지만 적어도 현지가 제일보다 뒷전이 되는 일은 없을 거란 건 꼭 약속드릴게요. 손주 사위의 다짐은 가식적이지도 않고 진솔해서 더 마음에 들었고 남편은 그저 손녀의 선택이라면 다 존중을 하는 사람이라 그 시간에 첫 대면은 서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몰랐는데 정말 고맙게도 사돈되는 쪽에서 우리 손녀를 엄청 예뻐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손녀한테 첫 만남에 금팔찌를 해줬다는데 저랑 남편도 손주 사위에게 뭐 하나 안 해줄 수 없어서 다음날 전자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손주 사위를 위해 비싼 시계를 하나 선물해 줬습니다. 이미 시작 전부터 양가 전부 분위기 좋았고 그 분위기를 타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상견례장 입구에서 만났는데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사이좋게 입장까지 했습니다. 역시나 분위기는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고 예비 사돈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 손녀를 많이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우리 손녀가 잘 웃는 성격이 아닌데 그 손주 사이랑 사돈과 있으니 참 예쁘게도 잘 웃더라고요. 그거면 저랑 남편도 당연히 행복했고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무사히 이뤄졌죠. 그렇게 행복하게 독립을 시작했던 우리 손녀가 출산까지 하게 되었고 제가 손녀 집에 들락날락하면서 손녀의 뒷바라지를 좀 해줬어요. 마냥 아기 같던 손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하니 걱정되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손주 사위도 워낙 일로 바쁘니까 혼자 있는 손녀는 제가 챙기는 게 여러모로 도움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손녀에게 한약도 지어가고 밥도 챙겨가고 그랬죠. 물론 손주 사위 것까지 말이죠.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1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증손자는 어느 정도 커서 의젓한 초등학생이 되었고 손녀는 초등학교 아이의 학부모가 되었다 보니 아무래도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땐 그냥 학부모로서 바쁠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이해를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웬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무소식은 희소식이라던데 제가 받은 간만의 손녀 소식은 우리 이쁜 손녀가 뇌사 상태라는 병원의 연락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병원으로 바로 갔는데 손주 사위 말로는 제 손녀가 뺑소니로 사고가 나서 식물인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손발이 너무 떨렸습니다. 손녀 엄마 아빠도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그런데 손녀마저 교통사고로 몸져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겁이 났어요. 꼼짝 않고 누워있는 손녀 손을 잡고서 손녀 이름을 부르고 할머니 왔다고 인사를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로 제 집은 손녀가 있는 병실이 되었어요. 남편이 지내기엔 여자 병실이라서 남편은 잠만 집에서 자고 병실로 출퇴근했습니다. 정말 손녀를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했지만 의사 말로는 의식을 찾을 확률 적고 찾더라도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저는 성심성의껏 손녀를 보살피며 언젠가는 다시 웃으면서 할머니 해주길 바랬습니다. 죽은 아들과 며느리한테도 우리 손녀 좀 지켜달라고 살려달라고 무수히 빌었죠.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문득 깜빡하고 있던 증손자가 생각이 났는데요. 저는 손주 사위한테 전화를 해서 증손자는 엄마 없이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밥은 챙겨 먹고 학교 가냐고 소식을 물었습니다. 다행히도 증손자는 사돈댁에서 봐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초에는 정신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사돈댁은 우리 손녀가 이렇게 됐는데 전화 한 통 없는 게 이상했어요. 사돈들한테 전화를 해봐도 전화를 받지도 않더라고요. 처음엔 두 분이 다 바빠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길래 저는 결국 남편한테 손녀를 맡기고 손녀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손주 사위의 불륜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손주 사위는 제가 온 것에 놀라 허겁지겁 정리해서 나왔지만 저는 이미 신발장에 있는 여자 구두를 보았고 그걸 본 이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제 의심이 들어맞더군요. 손주 사위가 딴 아가씨랑 저녁 먹고 있는 자리를 봐버렸지 뭡니까. 손주 사위가 당황해하며 해명하려고 하길래 저는 바로 귀싸대기를 날렸어요.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내 손녀가 사고 나서 누워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자네 마누라가 하루 이틀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는 게 말이 돼? 여자가 보는 앞에서 제게 뺨 맞은 손주 사위는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했나 보더라고요. 다짜고짜 대답도 없이 저를 끌고 집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 잘 아셨으면 현지 도장이나 갖고 오세요. 솔직히 멀쩡한 사람 붙잡고 식물인간 옆에 붙어서 평생 보자나 하라는 건 그냥 인생 망하라는 소리잖아요. 저 현지랑 이혼할 겁니다. 젊은 세월 병자한테 인생 바치는 수뇌부 짓은 하고 싶지 않네요. 손주 사위는 어느새 얼굴색이 돌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변해버린 손주 사위에게 악을 쓰고 덤벼도 할머니로서 젊은 남자의 힘을 이기긴 무리였어요. 끝내 저는 손주 사위 뺨을 때린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현관문 밖으로 패대기 당했습니다. 사돈댁은 여전히 연락 안 되고 그 사람들 집은 어딘지 몰라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을 해도 뭘 모르는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런 괴물 같은 집안에 있는 우리 증손자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증손자가 너무 걱정돼서 저는 증손자라도 우리가 데려오자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애 초등학교까지 찾아갔는데 불행하게도 증손자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 모르셨어요? 준영이 저번 달에 베트남 갔어요. 아버님께서 유학 보내신다고 하길래 진작에 떠났는데요. 느닷없이 베트남은 또 뭐고 어른들도 잘 가보지 않은 낯선 나라에 어린 증손자가 왜 유학을 가 있는 건지 이게 손주 사위 짓이라니까 속셈이 있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바로 손주 사위한테 연락해서 증손자가 베트남에 갔다는 거 뭔 소리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손주 사위는 그저 제 연락을 귀찮아했어요. 도장 얘기할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면서
즉, 손주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괘씸했던 건 우리 손녀 보험금이었어요. 우리 손녀가 식물인간이니 손주 사위가 손녀의 사망보험금에 어느새 눈독을 들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만약에 손녀가 이대로 죽어버리면 법정 상속인에게로 보험금이 넘어가는데 그게 배우자와 자녀에게 분할해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고 하대요. 손주 사위는 저희가 손쓰기 전에 이미 자기 혼자 사망보험금을 다 챙겨 먹으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부러 지급을 미루고 있다가 증손자를 해외로 빼돌리고 나서 자기 혼자 보험금을 다 타먹으려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중이더라고요. 어쩜 까도 쓰레기 같은 면모가 계속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몇 번이나 손주 사위 집을 찾아가서 따져봤지만 저만 주민신고 당할 뿐이었어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멀리서 응원했던 우리 손녀의 결혼인데 손녀가 이렇게 망가진 걸로 모자라 손녀를 그렇게 사랑하던 손주 사위는 이 사실을 몰라라 하고 사돈은 연락도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못 받고 증손자도 못 보고 제겐 자식과 며느리를 잃었을 때보다 더 큰 지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별 수가 없어서 손 놓고만 있어야 했어요. 변호사를 알아보려고 해도 상간소송 말고는 손주 사위에게서 법에 걸리는 게 딱히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내 손녀를 이렇게 망쳐놓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소용없는 짓이라도 우리는 불쌍한 손녀의 억울한 사정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기 위해 늘 손주 사위집 주변을 맴돌았어요. 그 덕분에 알게 된 새로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손주 사위한테 재혼할 아가씨가 있다는 걸 목격했지 뭡니까? 지난날 손녀 집을 찾아갔다가 본 여자는 아니었어요. 새로운 여자였는데 우리 손녀처럼 청초하고 순해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정말 이 또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손녀랑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는 인생 망가져서 죽을 둥 살둥하고 있는데 저놈은 새 장가갈 준비를 하고 있다뇨. 그때부터 더한 악에 바친 저는 손주 사이가 아닌 그 아가씨를 뒤를 쫓아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가씨가 어디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죠. 남편이랑 같이 고민 끝에 그 아가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용기 있게 아가씨 집을 찾아갔지만 도덕적인 방법이 아니란 걸 알기에 차마 몹쓸 짓 하는 건가 싶어 망설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가씨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우리 보고 누구냐고 물으며 다가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랑 남편은 용기를 냈고 그분에게 할 말이 있어 찾아왔다고 일렀습니다. 아가씨 엄마는 흔쾌히 우리를 집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우리가 유독 안절부절 못하면서 한숨을 몇 번씩이나 쉬자 따뜻한 차까지 대접해 줬습니다. 느낌상으로도 너무 좋은 사람들인 걸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그 괴물 같은 집과 연이 닿아서 저희와 마찬가지로 지옥을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반드시 손주 사위의 새 장가를 망쳐놓겠다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하필 그때 아가씨한테서 아가씨 엄마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저희가 있으니까 아가씨 엄마가 전화를 빨리 끊더라고요. 딸인가 봐요. 목소리가 곱고 예쁘던데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셨을까. 아직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나 보죠? 예. 딸이 이번에 결혼하는데 결혼 준비가 워낙 체력 딸리는 일이라 약을 좀 지었거든요. 근데 딸이 야근이라 못 온다네요. 사위가 대신 약 받으러 온다는 연락이에요. 손주 사위 얘기가 나오자 제 눈에서 의도치 않게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아가씨 부모가 제게 휴지를 챙겨주었어요. 그리곤 그제야 제 안색이 내내 안 좋아 보였다고 이 집을 기웃거리고 있던 이유를 묻더군요. 남의 집 함부로 엿본 건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정이 있는데 이 집에 연락을 할 방법은 없고 너무 급한 마음에 직접 집을 알아보게 됐어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사위 될 사람 이름이 김동근 씨 맞습니까? 어머, 우리 사위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사위랑 아는 사이세요? 사위한테서 조부모님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일단 저희가 집을 제대로 찾은 건 맞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곧장 손주 사위를 정말 좋게 보고 있는 아가씨 부모에게 손주 사위의 실체를 입을 열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또 한 번 전화가 울렸고 아가씨의 엄마는 발신인을 보더니 우리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장모님, 저 5분 뒤에 도착해요. 정연이가 같이 못 오게 돼서 한약 받으러 저 혼자 가는 중이거든요. 말씀 들으셨죠? 그래, 알고 있어. 그런데 지금 자네 조부모 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아가씨 엄마가 우릴 손주 사위의 조부모로 본 듯했습니다. 그래서 성질머리 더러운 손주 사위에게 지금 상황을 밝히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제 남편이 급하게 아가씨 엄마 휴대폰을 뺏어버렸어요. 그리곤 전화를 황급히 종료했습니다. 따님이랑 그놈이랑 결혼시키지 말란 소리 하러 왔어요. 그놈 제 손녀랑 결혼했던 놈입니다. 우리 손녀가 그놈 때문에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아가씨 부모는 당연히 우리가 하는 소리가 느닷없고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두 사람 표정이 딱 그렇다고 설명을 해주길래 저희는 더 깊은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곧 손주 사위가 온다는 사실에 그 녀석과 마주칠까봐 겁이 나서 한시라도 빨리 자리를 떠야 했어요. 저랑 남편은 한 번 더 그들에게 딸내미 결혼시키지 말라고 당부하고는 현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 부모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어딨냐고 신원도 안 밝히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갑자기 결혼시키지 말라고 하면 그거 누가 믿냐면서 다급하게 붙잡더라고요. 제 남편은 긴 말할 시간이 없어서 소매 한쪽을 걷더니 팔에 난 멍자국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우리 손녀 누명 벗겨주기 전에 사위놈한테 맞아 죽을까봐 오래 있을 수가 없네요. 딸 살리고 싶으면 우리한테 연락해요. 남편 몸에 난 멍자국은 저도 몰랐던 건데 남편도 손주 사위를 몇 번 찾아갔었나 보더군요. 아가씨 집을 나오고 제가 따로 물어봤더니 남편이 손주 사위 직장을 한번 찾아갔었다네요. 그것 때문에 손주 사위가 개인적으로 보자는 장소로 갔다가 두들겨 맞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녀석이 당신한테 손찌검까지 했단 말이야? 어떻게 그놈이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현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지금 우리 현지 꼴을 봐. 나 이대로 눈 못 감아. 그 녀석한테 똑같이 해줄 거야. 남편까지 그 녀석한테 맞았다고 하니 너무 속이 상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오히려 잘 됐다는 소리만 했어요. 병원 진단서 있으니까 나중에 고소할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다음날 저는 진짜 복장 다 터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병실에 온 남편 얼굴에 멍자국이 하나 더 생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걱정하며 물었더니 손주 사위가 우리가 아가씨 집 찾아갔던 걸 눈치채고 새벽에 남편 혼자 자고 있는 집으로 쳐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수작 부리지 말라고 협박하고 갔다는데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서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손주 사위는 정말 양심의 가책이라곤 전혀 없는 괴물 같았어요. 손주 사위가 어떤 놈인지 알아가는 게 저한테는 당연히 고통이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평생 그들이 불행하도록 목숨 다 바칠 생각이지만 한편으로 남아있는 식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만 내 손녀를 이혼시켜야 하나 하는 생각 말이죠. 저랑 남편처럼 힘없는 노인네들이 젊은 남성의 힘과 지략을 어떻게 따라잡고 혼을 내주겠습니까? 그래서 저 혼자 남편한테는 말 못하고 수천 번 고민을 했어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기만 할 뿐 차마 결정을 못 내리고 시간만 보내던 중 아가씨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랑 제가 같이 있을 때 연락이 왔는데 아가씨 아빠더라고요. 아가씨 아빠가 하는 말이 우리가 다녀간 뒤로 우리들의 경고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찝찝함이 사라지지 않아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쓸데없이 거짓말을 했을 거란 생각은 안 들어서 만나서 자세히 듣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대체 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궁금하다기에 저희는 며칠 만에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가씨 부모는 이 사실을 아가씨한테도 말했나 보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찜찜한 걸 해결하지 않으면 결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딸한테 알렸다고 했고, 딸도 같이 저희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아가씨 부모는 우리가 손주 사위를 무서워했다는 걸 기억해줘서 낯선 장소에서 따로 만날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었던지라 저는 손녀를 지키며 병실에 있었고 남편 혼자 그곳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한 3시간 뒤쯤이었나 병원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 연락은 다름 아닌 우리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손녀 병원으로 실려온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물에서 건져진 사람처럼 다 젖은 채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소방관 말로는 물에 빠져 있는 남편을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을 붙잡고 울면서도 왜 남편이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분명 그 아가씨 가족들을 만나러 갔는데 어떻게 일이 죽어서 돌아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왜 진실을 구하고 정의로 다가갈수록 제 사람들이 망가지고 죽는 걸까요? 괴롭던 와중에도 그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당연히 손주 사위였습니다. 확인을 해본 건 아니지만 저는 분명 이게 전부 손주 사위의 짓일 거라 확신까지 했어요. 제 손녀로 모자라 남편까지 이렇게 만들어버린 손주 사위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인네라도 악에 바친 사람은 뭐든 해낼 수 있는 법이잖아요. 저는 늙은 몸으로 경찰서를 찾아가 손주 사위를 당장 신고했어요. 그러나 역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심증만 있는 걸로는 수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제가 할머니라서 무시하는 건지 젊은 경찰관들이 저를 치매 걸렸다고 생각하면서 집이 어디냐고만 묻길래 결국 저는 짜증만 한바탕 내고서 신고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의 노후 자금을 최대한 탈탈 털어서 서울에 능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변호사는 경찰과 달리 사건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 사정을 잘 받아들여 주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이길 수 있도록 대처 방안도 척척 내어주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변호사에게 제 억울함을 모두 호소하고 시키는 대로 증거까지 다 모아서 저는 손주 사위 결혼식까지 기다렸어요. 그렇게 대망의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신랑 입장이 진행되고 신부 입장을 앞뒀을 때 저는 입장을 위해 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아가씨와 아가씨 아빠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가씨는 제 얼굴을 본 적 없어서 몰랐는데 아가씨 아빠가 저를 알아보고 바로 아른 채 해줬어요. 아니, 여길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도 어떻게든 찾아서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그러질 못했어요. 이 결혼하면 안 돼요. 우리 바깥 양반이 지난번 약속에 못 나간 건 사고가 났기 때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 남편이 이렇게 죽었다고요. 저는 품에 들고 있던 남편 영정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가씨는 그저 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했고 아가씨 아빠는 영정사진을 보고 꽤 많이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이게 다 아가씨가 결혼하려는 남자의 짓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때 다른 직원들이 저를 붙잡고 쫓아내려고 했는데 아가씨 아빠가 내버려 두라고 해서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손주 사위의 실체를 낱낱이 읊었습니다. 옆에 변호사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가 저를 대변해서 조리 있게 잘 설명해 줬어요. 이미 손주 사위를 의심하고 있던 상황에서 증거까지 쏟아져 나오자 충격받은 아가씨는 그대로 주저앉았고 아가씨 아빠 참담한 사실에 할 말을 잃은 듯해 보였어요. 그리고 때마침 신부 입장 때문에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저 멀리 들떠서 기다리고 있는 손주 사위를 발견했죠. 아가씨 아빠한테 이 결혼을 내가 망쳐도 되겠냐고 제대로 허락을 구했더니 감사하게도 아가씨 아빠는 침묵을 계속 유지하면서 고개만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부 대신 버진로드로 올라갔고 맞은편의 사위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하객들은 신부가 아닌 웬 할머니가 나타나자 곧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한 건지 손주 사위 표정 또한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손주 사위 쪽으로 걸어가면서 곧장 소리쳤죠. 그곳엔 그렇게 연락 안 되던 사돈 어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 천하의 죽일 놈들아. 어떻게 우리 손녀로 모자라 내 남편까지 죽일 수가 있어? 당신들이 사람이야? 당신들 같은 괴물 새끼들은 웃을 자격도 없어. 이번엔 어떻게 남의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이딴 결혼식을 해? 너희들은 내 손녀 버리고 이 결혼 절대 못해. 저는 품에 영정사진을 들고서 마치 그곳이 발인식 가는 길인 것 마냥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그러자 손주 사위랑 사돈 어른들이 당황해서는 보안 직원을 부르라고 소리쳤고 제게 성큼 다가온 손주 사위가 애써 상냥하게 왜 이러냐고 저를 살살 구슬렸습니다. 곱게 돌아가면 남편 꼴은 안 나게 해줄게요. 손녀 지키려면 한 사람은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입 닥치고 조용히 나가요. 진짜 사람 아니구나. 우리 손녀 행복하게 해줄 놈인 줄 알았더니 내가 너 같은 썩은 영혼을 못 알아본 게 아니다. 당장 내 손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내가 가서 사과한다고 그년이 알아듣긴 하겠어? 병신처럼 누워서 꼼짝도 안 하는 거 누구보다 할머니가 제일 잘하면서 자꾸 생꼬지 부릴래? 손주 사위가 제게 속삭이는 협박이 너무 두려웠지만 저는 손에 쥔 남편 영정사진을 보면서 끝까지 용기를 내었습니다. 영정사진을 변호사에게 맡긴 채 주변에 놓여있던 조화를 뽑아 사위의 얼굴을 냅다 후려치기 시작했어요. 내 손녀를 평생 식물인간 만들어 놓고 너는 잘 먹고 잘 살려고? 대체 내 남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남편이 뭘 잘못했다고 죽이기까지 해? 너 같은 살인자 새끼는 평생 깜빵에서 썩어야 돼. 아 진짜 왜 이러시냐고요? 사람 잘못 보셨다고. 여기 호텔 서비스 왜 이래요? 당장 이 할머니 안 내보내고 뭐 하냐고요? 손주 사위는 원래 성격이 있어서 금세 짜증난 기색을 드러냈고 기아 저를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한없이 곱기만 했던 사부인이 나서서 저를 잡아 뜯으며 당겼어요. 그리고 보안 직원을 목젖 찢어져라 부르면서 저를 쫓아내라고 외쳤죠. 저는 그런 사부인의 머리채를 잡고서 온 힘을 다해 흔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악마니까 자식 새끼가 괴물로 크는 거야. 내 손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감히 보험금 노릴 생각만 해? 내 손녀 망칠 대로 망쳐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들 세장가 보내려고? 너희들이 앞으로 웃으면서 지내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이 할머니가 뭐라는 거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어요? 감히 어디서 악마니 괴물이니 난동 부리는 거예요. 이미 분위기와 기세는 제 쪽으로 기울고 있는 듯 했지만 아무래도 제가 늙었다 보니 저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육체적 다툼은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변호사가 옆에서 도와주긴 했는데 여러 명을 상대하기엔 역시 부족했죠. 그때 아가씨 엄마가 달려와서 저랑 사부인을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곤 아가씨 엄마가 사부인한테 으름장을 놓더군요. 무례하게 어르신한테 무슨 짓이에요? 도대체 저희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건데요? 우리 딸 인생까지 망가뜨려 놓고 싶었어요? 어떻게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을 포장해서 팔 생각을 해요? 사돈, 지금 이 할머니 말 믿는 거예요? 이 할머니 정신 나간 할머니라고요. 그렇게 감싸줄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시면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사부인은 정말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그 타이밍에 아가씨가 드레스를 들고 성큼성큼 버진로드를 걸어왔어요. 그러다 손주 사위 앞에 서서는 풀스윙으로 손주 사위의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그 덕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어요. 너, 마누라가 너 때문에 식물인간이 됐다는 것도 기가 막혔는데 애까지 있었니? 그걸로 모자라. 장인어른 되는 분까지 죽여? 하마터면 내가 사람 아닌 새끼랑 한 이불 덮을 뻔했네. 무슨 소리야.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 말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야? 손주 사위는 뻔뻔하게 사실을 부정했어요.
그러자 뒤따라 들어왔던 아가씨 아빠가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봉투로 손주 사위 머리통을 사정없이 후려치길 반복했습니다. 처맞던 손주 사위는 누가 자기를 때리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버럭 성질을 내면서 아가씨 아빠한테 순간 쌍욕을 했어요. 그러다 아가씨 아빠라는 걸 알자 손주 사위가 크게 당황하더군요. 그것을 두 눈 부릅뜨고 있던 아가씨 아빠가 사위를 향해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사진 뭉텅이를 던졌습니다. 몹쓸 놈 같으니라고. 네가 재혼인 것까진 내 뭐라 안 한다. 그런데 한 가족 인생을 완전 묵살내놓고 그걸 발뺌하려 해? 손주 사위가 아가씨 아빠에게 변명하는 사이 아가씨 엄마랑 주위 사람들이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주었어요. 그건 제가 변호사랑 같이 마련했던 증거 사진들이었습니다. 우리 손녀가 식물인간 채 누워있는 사진과 증손자 사진, 그뿐만 아니라 우리 손녀랑 이 자식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다는 것과 그 둘 사이에 아들 하나 있다는 호적 사진까지 손주 사위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수많은 사진들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변호사랑 조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식물인간 된 손녀는 뺑소니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사실 손주 사위가 바람 피우고 손찌검했던 충격 때문에 탈진에 우울증까지 앓다가 쓰러진 거였더라고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우리 손녀는 이미 정상이 아니었을 텐데 손주 사위는 그저 우리 손녀가 자신이 바람 피운 사실을 빌미로 위자료를 청구할까봐 대포차를 이용해 CCTV 하나 없는 한적한 산길로 싣고 갔고 뺑소니로 위장하기 위해서 우리 손녀를 들이받아버렸던 겁니다. 이건 엄연한 살인미수 사건이었죠. 변호사가 뺑소니 사고 알아보다가 뭔가 허술한 점이 있어서 자세히 조사를 했더니 밝혀진 사실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이걸 사돈 어른들은 알면서도 우리를 외면했고 아들의 끔찍한 짓을 감싸고 돈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을 처리한 방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나 사위가 자신의 재혼할 여자에게 모든 진실이 폭로될까 두려워서 남편을 죽인 거였어요. 남편 입막음 하려다가 실랑이가 벌어졌고 제 남편을 기절시켜서 차에 태운 뒤 절벽 아래 호수로 떨어뜨린 거였더라고요. 이 사실은 저 또한 모르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들은 사실이었는데요. 아가씨네 아빠가 흥신소에 돈을 맡기고 뒤늦게 알아낸 정보더라고요. 모두 대포차에 CCTV 하나 없는 곳이라 경찰도 제대로 수사해주지 않았는데 아가씨네 아빠가 돈이 꽤 있는 집안이었는지 저 몰래 이렇게 조사를 해줬고 발견한 진실을 결혼식에서 터뜨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가씨네 또한 이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더 이상 사돈 어른들과 손주 사위가 변명 못하고 있는 꼴을 보고서 저는 웅성거리는 하객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울부짖었어요. 이 썩을 놈이 바람 피워서 내 손녀 평생 불구 만들어 놓고 보험금도 훔쳐갔어요. 어떻게 이런 놈이 감옥도 안 가고 새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이 개자식이 다시는 세상 빛 못 보게 제발 도와주세요.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의 행적들이 밝혀지니 저는 알면서도 또 한 번 주저앉아 좌절을 하게 되었어요. 하객들도 놀라서 숙덕거리기 시작했고 사진까지 찍혔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사돈어른들 발목을 잡고서 계속 따졌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했더니 사돈어른들은 그저 발뺌하면서 사색이 되어서는 그제야 도망을 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이 사실을 다 들었던 보안 직원들이 제가 아닌 사돈 어른들을 붙잡음으로써 그들은 도망가질 못했습니다. 신부 입장하기 전에 아가씨 아빠와 아가씨가 이미 112 신고까지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손주 사위까지 우리를 밀치고 도망가려던 때에 마침 경찰 들이닥쳤죠. 그렇게 해서 그날 결혼식은 그 어떤 결혼식보다 완벽하게 파투가 났어요. 저랑 변호사는 그간 모은 증거물을 경찰에게 제출했고 수많은 증인들 덕분에 사실 확인은 더 이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손주 사위와 사돈댁을 보험 사기부터 살인죄, 살인미수죄, 방관죄 등등 할 수 있는 건 다 물어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자 황당하게도 그들이 감옥은 가기 싫었는지 뒤늦게 합의를 하자고 큰 액수를 요구하대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손주 사위 얼굴에다 침이나 뱉어주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소송이 끝나고 저는 손녀 옆에 앉아 손녀 손을 잡고 한참이나 멍하게 있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아가씨 집안에서 우리 손녀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왔는데요. 놀라서 어떻게 왔냐고 했더니 당연히 와봐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미안하게도 저를 뒷조사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스쳐갈 인연이었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아가씨 가족들은 제 손녀를 보면서 대신 눈물을 흘려주기도 했어요. 아가씨보다 우리 손녀가 더 어린 나이였는데 아가씨 눈에는 우리 손녀가 한창 예쁠 나이인 20대에 침상에만 미동 없이 누워있는 것이 많이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마음 아프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미 그들이 우리 손녀를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는데 아가씨 가족들은 저에게 위로금과 결혼을 막아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병원비를 건넸어요.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기에 당황해서 바로 거절했더니 아가씨 아빠가 꾸역꾸역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 돈은 받을 수가 없어서 저는 대신 다른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냐고 되레 제안을 해버렸습니다. 염치 없는 거 알지만 우리 손녀한테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죠? 이 썩을 놈이 증손자 얼굴 안 보여준다고 협박을 하길래 몰래 찾아가서 보려고 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우리 증손자가 유학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에요. 아마 그게 아가씨랑 결혼하기 위해서 손주 사위가 자식을 숨기려고 했던 것 같다면서 얘기를 했더니 아가씨 집안은 참담한 얼굴을 하면서 손주 사위네 식구들에게 또 한 번 실망을 표했습니다. 원래 증손자 일도 사실 아가씨네에게 부탁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하도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다른 부탁이 튀어나가 버린 건데 고맙게도 아가씨네 집에서 우리 증손자를 찾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입양 관련 서류가 있어서 찾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들은 절차를 밟고 금세 한국으로 증손자를 데려와 제게 안겨주었습니다. 제 남편의 죽음을 위해 돈을 써주고 증손자 찾는데 돈을 써주는 아가씨 집안을 보면서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집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긴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냥 돈이 많은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건물을 5채나 갖고 있는 건물주인 거 아니겠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그 쓰레기 사이놈의 속셈까지 알겠는 거 있죠. 그놈은 건물주 집안 아가씨랑 결혼해서 성공하고 싶었던 게 분명해요. 그런데 제 남편이 자기 출세에 자꾸 방해가 되니까 죽인 게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 쓰레기 놈을 감옥 갈 수 있게 도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더는 그들의 배려를 바라지 않았어요. 근데 아가씨 가족들이 자꾸 저를 곤란하게 하더라고요. 자기 귀한 외동딸이 흉악범이랑 결혼할 뻔한 걸 막아줘서 고맙다는 이유로 저한테 우리 손녀 병원비를 계속 내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게 부담되고 미안해서 증손자를 찾아달라고 말을 돌렸던 건데 그들은 제게 끝내 병원비를 쥐어주었습니다. 액수가 너무 상당했어요. 우리 손녀가 언제까지 이 상태로 있을지 모르니 그만한 기간만큼 경제적 지원에 구애받지 않도록 신경 써준 액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남편도 잃고 손녀까지 잃게 생긴 제게 그들은 은인이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더 고마웠던 건 우리 증손자가 아직 중학생도 안 돼서 제가 데리고 키우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신경을 써주더라고요. 아가씨 아빠가 저더러 나이 먹고 어떻게 일을 해서 돈을 벌겠냐면서 자기가 세받고 있는 건물에 방이 하나 남으니 거기서 증손자랑 같이 살게 해주겠다고 선뜻 얘기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조손 가정에게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혜택들이 있으니 증손자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학습이랑 성장에 도움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아가씨가 대신 알아봐 주겠다고도 했어요. 정말 손이 떨릴 정도로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너무 염치 없이 받기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두 손에 얼굴을 묻고 마냥 울기만 했는데 젊은 아가씨가
마치 손녀처럼 저를 안아주었어요. 할머니, 오래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누워있는 손녀딸도 힘내서 일어나죠. 더는 할머니가 신경 쓰는 일 없도록 저희 집에서 최대한 도울게요. 저희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셔야 돼요. 알았죠? 어쩜 이렇게 착한 집안이 다 있는 걸까요? 불쌍한 우리 집안을 도와주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도 같다고 느꼈습니다. 덕분에 저는 많은 힘을 얻었어요. 우리 손녀가 언제 깨어날지 모르지만 제 한 목숨 다 다를 때까지 손녀가 깨어날 날만을 기다리며 씩씩하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 중손자 또한 깨어날 엄마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아주 의젓하게 키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그들에게 해준 게 없는데 너무 염치 없이 받기만 하는 게 좀 미안해서 제 나름 그 집에 작은 보답이라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반찬이라도 만들어 아가씨네 집에 종종 보내주곤 했어요. 나이 먹은 할머니가 괜한 짓 생각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도 그 집안 사람들은 항상 고맙다고 제 덕분에 늘 영양보충 든든하게 한다면서 웃는 얼굴로 대해줬어요. 그들만 보면 저는 명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 갑작스레 이 무슨 행운인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같은 사위놈 때문에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버렸지만 천사 같은 집안 덕분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이 할머니가 살아갈 힘이 생겨 놀랍기만 하네요. 사람 인생 알 수 없는 거라더니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나 봅니다. 불쌍하게 간 우리 영감. 제가 남은 생 열심히 살다가 곁으로 가게 되면 고생 많았다고 보듬어 주겠죠. 죽기 전에 우리 손녀 눈 뜨는 거 한 번만 보고 가야 할 텐데. 손녀가 꼭 제 앞에서 다시 서 있을 수 있는 그날만 고대하면서 남은 생 동안은 온 힘을 다해 애써 보겠습니다. 불운이 있으면 반드시 행운도 있다는 걸 모든 분께서 늘 유념하며 살아가셨으면 해요. 묵직한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